이 지역의 여론조사는 어떻길래 양 후보 모두 다 정말 전국에서 손에 꼽으라면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이곳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돼서 발표된 여론조사 살펴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47.7대 44.3. 오차 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접전. 초접전. 이게 6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6, 7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재밌는 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잘 보시면요. 개항을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어요. 특히나 인천 전 지역 중에서 지난 총선 대비 사전 투표율 증가율 1위가 어디일까? 다름 아닌 개항을. 지난 총선보다 개항을만 유독 사전 투표 증가가 확. 그런데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개항을의 현재 7.5%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 9시 기준 6.9%보다도 높아요. 7.5%면 충남 8.0% 최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에 개항을이 사전 투표율도 높고 현재 투표율도 높다. 그만큼 개항 주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이 투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이 제일 많이 표적해서 얘기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격전지일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사전투표, 본투표 둘 다 높나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기대, 네. 여당 후보로서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에 대한 또 토론에서 나왔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서 호재, 또 실제적으로 지역구 구도가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전동, 서운동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 구도에서 21대 총선하고 물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구성이 달라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지역구 내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 네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만은 예상 외로 60, 70대가 훨씬 더 보수적인 취향이 좀 두드러졌다는 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말씀은 따라서 기존의 이 개항을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라는 점을 가정한 상황에서 네. 이 반대쪽에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윤영선 후보가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일찌감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전 말하자면 투표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추적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있고 해볼 만하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해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인 즉슨 양당의 지지자들이 높은 관심 속에 투표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전 투표 때도 나오셨고 본투표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개항을 주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양당의 결집자들이 모두 다 결집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이 개항을, 이 지역의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 후보와 원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한번 볼까요? 계속 오차범위네요. 계속 오차범위네. 45대 41, 46대 42.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이니까 지난 6, 7일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 공표 금지니까. 나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법 좀. 그냥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당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자, 양당 관계자에게 한번 각각 물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솔직히. 아니 저희도 모르죠. 아니, 여론조사 했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의 표는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열어봐야지 아는 거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건 알 수 있는 게 지금 사전 투표율도 높고 본 투표율도 높고 굉장히 높잖아요. 이 지역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이 지역 유권자들이 거물급이 맞대결을 하면서 이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물급이 맞대결을 해도 이게 원사이디드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투표를 부동층, 유동층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질 않는데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내 한 표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것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요. 오차범위 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지금 나와는 있는데요. 저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예. 있군요. 뭐 당에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보고. 아, 조 부위원장님이. 예. 어찌 됐든 예상했던 보다 빠르게 이 격차를 줄여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개항을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지느냐 이 부분이 관심 포인트라고 했는데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당 프리미엄, 지역 개발론 이런 거 일꾼론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개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격차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재보궐선거 수준의 격차보다는 줄일 수는 있지만 결과를 바꿀 정도의 상황 변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아직은 나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6일 동안에 원희룡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운동 전략이 주요했다고 하면 아직 말없는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추세상으로 여기도 역시 이재명 대표라는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재명과 원희룡의 지역 구도를 넘어서서 특히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형성되기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뭐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지역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개항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이 큰 정치인과 원희룡이라는 큰 정치인의 앞날이 달렸다.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니 대선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시나리오 좀 물어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이곳에서 이재명 의원을 잡는다. 그러면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초박빙 양상까지 추격해온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의 기세를 꺾는다. 그럼 향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지.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개항을은 제가 봤을 때 대선 같은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같은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구에서의 선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희룡 후보는요, 저희 때 거의 신화적인 사람이었는데 전국 수석하고 사법시험 수석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발로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수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패배해도 그 패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대패가 아닌 이상 이미 이긴 거예요. 원희룡 개인적으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왜? 도전했으니까. 네. 도전한 것에 대한 용기가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이 개항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이긴다? 제 생각에는요. 개항을에서의 이기는 거는 최소한 30석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입니까? 아니에요.
이재명의 민주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천 결과가 그 경향성을 완전히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친명당 되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 사자성어가 뭐였습니까? 비명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탈락한다? 그건 뭐냐면은 쪼꼬 없는 쪼꼬바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진짜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적장의 목을 갖다가 베는 그러한 전공을 갖다 세운 것이기 때문에 원희룡의 위상은 이번 총선 이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냥 빅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는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긴다는 것 말고 이번 총선 결과가 몇 석 정도 얻느냐가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예컨대 본인은 이겼지만 의외로 당의 목표치보다 저조한 근데 120석이나 100석을 얻었다. 그럼 사실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져더라도 예컨대 2~3% 차이로 지면 그것이 이긴 거예요, 이미. 당이 어떻게 이기고 지는 상관없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실제로 당이 예를 들면 110석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면 굉장히 내부적인 리더십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두 가지. 그다음에 당이 예를 들면 자기가 이기고 당도 일정 정도 목표로 과반 의석을 획득할 경우는 상당히 당이 이재명 체제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당은 150석을 얻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질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난감한 경우입니까? 난감한 상상하기 힘든 경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틈새로 말하자면 소위 비명계라든지 또 친문계가 도전하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생기는 그런 어떤 또 변화의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